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 제커. 청춘 시절의 인격적 촉발. 이케다. 따뜻한 이해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버님의 업적과 사상은 많은 저작을 통해 일본에도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버님의 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의 일본어판에 박사가 특별 기고를 하셨지요. 그 글에서 박사는 아버님을 인류가 어떻게 하면 제도화된 전쟁을 그 구조와 함께 폐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온 동시대인 개개인의 인간 존재를 초월한 인간적 행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커다란 연관성 속에 인간의 행동을 편입시켜 고찰하는 것의 본질적 중요성을 간파한 인간이라고 쓰셨습니다. 아들이신 박사만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츠 제커. 아버지가 인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핵 군축과 평화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했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농담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언어 유희를 잘하셨지요. 상냥하고 지적 호기심도 왕성하셨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리 엉뚱한 행동을 해도 아이 같은 버릇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인 제 성격도 너그러이 보아주셨고 가슴이 뛰는 생물학적 현상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성장한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것도 있는 그대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케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실 및 현상과 마주하고 생생히 탐구하신 아버님의 훌륭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박사의 형제들도 경제학자, 신학자, 수학자로 각각 학문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역사학자셨지요. 바이츠 제커. 어머니는 스위스의 명문인 빌레 가문 출신인데 굉장히 너그러운 분으로 전력을 다해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내 질서를 엄격히 잘 지키셨고 정해진 규칙은 아이들도 잘 지키도록 하셨지요. 이 점은 아버지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독립정신이 매우 강했고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괴팅겐, 나중에는 함부르크의 집이 많은 손님과 친구들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제가 장난을 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제 행동에 엄격하셨지만 결국에는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지요. 가족들의 대화에서는 과학이나 정치, 철학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였던 저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물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과학적인 과제를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케다. 아이에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정치, 철학이라는 이른바 어른들의 논의에도 참여시켰다는 점이 굉장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인격체로 인정받고 가정과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은 경험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성장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는 젊은 시절 이러한 지적 탐구심을 확대해 생물학 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바이트 제커,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벌레, 물고기, 새 같은 생물에 열중해 있었지요. 저는 식물보다 동물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올챙이, 도롱뇽, 나비 유충, 나비, 장수풍뎅이 등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다. 소년 시절부터 아버님을 닮아 호기심이 왕성하셨군요. 저도 스승인 도다제 2대 회장으로부터 불교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을 배웠습니다. 불법의 천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함께 보편적인 지식 활동을 소중히 여기신 스승이지요. 게다가 제 스승은 자주 위대한 인물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 멀리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좋으니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이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카 대학교에도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아일윈 전 칠레 대통령, 환경운동에서 활약하신 왕가리 마타이 박사 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2000년에는 바이트제커 박사도 강연해 주셨지요.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부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꼭 다시금 박사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박사도 청춘 시절에 인격적 촉발이나 지적 자극을 주신 분과 만남이 많지 않았을까요? 바이츠제커, 아버지의 인맥도 있어서 몇 분의 천재적인 인물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물리학자이자 주전공이 핵물리학이었던 레오 실라드, 생물 물리학자 막스 델브리크,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 행동 생리학자 에리히 폰 홀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게다 다들 굉장한 과학자들이군요. 양자로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하이젠베르크 박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소카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나치로부터 우라늄 계획의 일원으로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원자폭탄 개발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 나치가 원자폭탄 개발을 포기하도록 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념을 관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젊은 친구들에게 호소했지요. 바이츠제커 박사가 대과학자들과 가까이 접하면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나 일화가 있다면 일본 청년들을 위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바이츠제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오 실라드 교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인슈타인의 지인이자 친구셨지요. 제가 반년 후 김나지움 9년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을 방문한 실라드 교수님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물으셨지요. 생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자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분야지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생물학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물리학, 화학, 수학, 심지어 의학도 좋아요. 실용적인 학문을 먼저 배워두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식을 생물학에서 살려갈 수 있어요. 이는 당시에는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언에 따라 처음에는 화학을 공부하고 그 후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한 것은 대학원 박사과정 때였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했던 아주 흥미로운 손님이 제 인생에 강한 영향을 끼친 한 가지 일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케다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군요. 박사과신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연구 성과가 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학문 지식을 사회에 활용하고자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이치제커,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다만 학문적인 지식을 실용적인 용도로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바람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바라는 일이겠지요. 현실에서는 실용적인 면의 효용이 경제적인 효용과 동일시되어서 오늘날 학술계가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학문이 눈앞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경제적 측면 이외의 모든 장기적인 영속성, 어떠한 의미에서는 학문의 자유이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만약 무언가 적극적으로 공헌할 기회가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실행하겠지요. 제가 박사과정 수료 후 처음 근무한 하이델 베르크의 복음주의 학술 협회 연구소 소장이었던 피트 교수는 저 같은 젊은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과학적으로 엄밀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의 주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주제도 함께 연구해야 해요라고 말입니다. 당시 저의 첫 번째 실용적인 연구 주제는 생물 무기에 관한 군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을 위한 포스를 구성했고 생물 무기에 관한 테스크 포스도 만들었습니다.
피이트 교수는 굉장히 기뻐하시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용을 수반한 새로운 주제를 연구한 우리 그룹을 칭찬해 주셨지요. 저는 이 연구소에서 보낸 3년 동안 이론과 실전을 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 문제는 해결을 향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제네바에서의 협의도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는 인간 생태학, 휴먼 에콜로지를 연구소의 새로운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1971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 내무부 초대 환경국장이 이 테스크 포스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에서의 인간 생태학과 환경 보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서독 정부가 환경 정책을 책정하는 데 일조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케다 박사께서는 항상 새로운 과제에 의욕적으로 도전하셨군요. 박사께서 연구소에서 최초로 연구한 생물무기 근총 문제는 1975년에 생물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커다란 향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화학무기 금지 조약도 1997년에 발효되었지요. 그 덕분에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는 많은 나라에서 기피되었고 사용은 물론 보유하는 행위도 국제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핵 확산 위협이 확대되고 핵무기가 우발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아진 지금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 금지에 이어 비인도적 무기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교제를 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오랜 세월 유엔에서 군축 문제를 담당했고 현재 퍼그워시 회의 회장으로 활약하는 자얀타 다나팔라 씨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저의 2011년 평화 제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핵무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세계 정치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초월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국가 정치의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인류가 계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핵 폐기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핵무기 폐기 외에 이 문제 해결책은 없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무기가 없다면 확산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박사의 아버님이 괴팅겐 선언 등에서 호소하신 사상에 공통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질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정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